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에서 연소 및 소화 이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정의를 보실까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시에 수반하는 심한 발열 반응만을 말한다. 산소하고 반응했어요. 산소랑 결합했다는 말이죠.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만 하면 연소냐? 아니죠. 반드시 빛과 열을 동시에 수반하는 발열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방치한 못이 녹이 슬었어요. 그랬을 때 못이 연소했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녹슨 못은 산화 반응이라고는 해도 발열 반응은 아니죠. 연소는 산화 반응과 반드시 발열 반응이 동반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소에는 완전 연소하고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는 산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이 완전히 산화된 것, 완전히 다 타버린 것을 말하죠. 연소 후에 가연성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산화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열도 함께. 연소 후에 가연성분이 없는 것, 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는 연소 후에 가연성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이 불완전하게 산화되는 것을 말해요.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돼요. 이 일산화탄소는 또 연소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불완전 연소는 연소 후에 가연 성분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체크 포인트 보실까요?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즉 불에 타기 위해서는 가연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연물을 태우기 위한 열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원이 필요하죠. 이렇게 세 개를 연소의 3요소라고 하죠. 연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까지 연소의 4요소예요. 연소할 때 고온체가 발하는 색깔과 온도 보시면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했을 때 빛과 열을 발하게 되는 온도 500도씨부터 1500도씨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적색에서 고온으로 갈수록 백색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이나 가스불을 들여다보면 불꽃색이 주황빛, 푸른빛, 그리고 백색에 가까운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뜨겁다, 차다라고 하는 온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광원에서 방사되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시한 건데 고온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띠어요. 500도씨 부근에서는 적열 상태이고 1000도씨 이상이 되면 백열 상태가 됩니다. 이 연소했을 때 고온체 온도와 색상에 관련된 문제는요. 위험물 자격증 기출에서 필기하고 이제는 작업형이 없어졌지만 간헐적으로 나왔었어요. 한동안 뜸하다가 2017년도 4회차 그리고 2013년도 2회차 필기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글자 따서 담암, 암적, 휘, 황, 백, 휘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휘가 2번 나오는데 뒤에 있는 휘는 고온으로 갈수록 백색이니까 앞에 휘는 휘적색 그리고 뒤에 휘는 백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소의 3요소 중에서 가연물 보실까요? 가연물은 산소하고 반응해서 발열 반응하는 것,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 가연물이 되죠. 불에 탈 수 있는 것을 가하다라는 말이에요. 가연물. 고체 가연물에는 목재, 섬유, 고무, 합성수지류 등이 있고 액체 가연물,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기체 가연물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성 가스가 있다. 가연물 종류. 고체, 액체, 기체를 통틀어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을 말해요. 산화되기 어려운 물질이나 이미 산소하고 화합해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진행되기 어려운 물질은 불연성 물질로 가연물하고는 구별되죠. 그럼 가연물의 구비 조건을 한번 볼까요?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타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불에 타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친해야 합니까? 산소하고 친해야 되죠. 반응열, 연소열.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량이죠. 연소열이 커야 되고 산소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하고 톱밥이 있어요.
뭐가 더 잘 타들어갈까요? 톱밥이 더 잘 타들어가겠죠. 산소와 접촉할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열 전도도는 적어야 돼요. 왜 열 전도도가 작아야 될까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컵라면이 있어요. 컵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무젓가락 그리고 쇠젓가락이 있어요. 어떤 걸 더 사용하실 건가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실 거죠. 왜요? 쇠젓가락은 뜨거우니까. 나무젓가락에 비해서 쇠젓가락이 더 뜨겁죠. 쇠젓가락이 열 전도도가 크니까요. 열 전도도가 좋으면 열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대신 나무젓가락은 열 전도도가 작기 때문에 축적 가능합니다. 그럼 탈 수 있겠죠. 이 열 전도도가 적다, 크다라는 걸로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활성화 에너지는 다른 말로는 점화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말하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산, 언덕이라고도 하죠. 이 언덕이 높으면 넘어가는데 수월하지 않죠.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수록 잘 탄다. 마른 나무까지는 오랜 시간 들이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지만 철사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체크 포인트로 넘어와서 그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산소와 결합해 산화된 것. 예로는 이산화탄소,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또 오산화인. 더 이상 산소하고 반응하지 않죠. 주기율표상 0족의 불활성 기체, 18족 불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주기율표상 18족이죠. 불활성 기체는 최각전자가 꽉 차 있죠.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흡열 반응 물질, 질소 또는 질소산화물,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을 함으로 가연물이 될 수 없다. 흡열 반응, 타고 있으면서 주위의 열을 뺐기 때문에 아 추워 하는 반응이에요.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기, 산화제, 물질 자체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산화제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연소성 물질,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화제는 공기죠. 제1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입니다. 류별 성질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는 불연성인데 산소를 공급해주죠. 예를 들어서 제1류 위험물, 과염소산 칼륨은 분해돼서 염화칼륨하고 산소, 이때 발생된 산소가 연소를 돕습니다. 자기연소성 물질, 제5류 위험물, 자기연소성 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산소를 동시에 포함하며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을 일으킨다. 자기연소성 물질은 물질 자체가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차단해도 스스로 타버려요. 가연물임과 동시에 산소 공급원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연소성 물질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읽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점화원입니다. 열원이죠. 다른 말로는 점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발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불꽃, 불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종류로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마찰, 충격, 단열압축. 단열압축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열압축은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이 돼요.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도는 올라가겠죠. 산화열, 나화. 나화라고 하는 거는 노출된 모든 불꽃을 말합니다. 성냥 또는 초, 라이터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불꽃을 말해요.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불을 말하죠. 전기불꽃, 과전류, 정전기, 핵 반응열, 천재 이러한 것들이 발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점화원은 체크포인트 보시면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에너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시면 기계적인 에너지, 마찰열, 마찰 스파크, 압축열. 화학적 열 에너지에는 분해열하고 융해열이 있어요. 또 연소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전기적 에너지에는 저항열,
유도가열, 유전열, 아크열, 전기불꽃, 정전기가열. 이때 전기불꽃 에너지 방정식이 있는데 괄호 채우기로 해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각각 대문자 E는 전기불꽃 에너지, C는 전기 용량, V는 방전 전압, 볼트죠. Q는 전기량. 이렇게 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전기 방지 대책을 한번 볼까요? 정전기 방지 대책.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또는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한다. 그리고 접지한다. 대전체를 사용한다. 인화성 액체류 이송배관에서는 유속을 낮춘다. 또는 대전 방지제를 첨가한다. 특히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소가 잘 일어나려면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타기가 쉽죠. 그리고 산소하고 접촉 면적이 클수록 타기가 쉽죠. 발열량 또는 연소열이 큰 것일수록 타기 쉽고, 건조제, 바짝 마를수록 타기가 쉽죠. 그리고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타기가 쉽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연소와 관련된 용어를 한번 보실까요? 연소 한계, 같은 말로는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가연 범위, 가연 한계. 결국 이 말은 탄다. 연소 한계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했을 때 폭발할 수 있는 농도의 범위예요. 농도가 진한 쪽을 폭발 상한값, 농도가 묽은 쪽을 폭발 하한값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C1에서 C2 사이가 연소 범위, 폭발 범위가 되죠. 연소, 폭발은 연소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고 폭발 상한값에서 폭발 하한값을 벗어나면 연소나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가 나와 있죠. 2.5에서 8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폭발 하한값은 2.5%, 그리고 폭발 상한값은 81%죠. 즉, 이 범위 내에서만 폭발 또는 연소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소 범위, 연소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산소, 온도, 압력이 있는데요. 산소, 농도가 클수록, 온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하한계 농도는 감소하고 상한계 농도, 상한값은 증가합니다. 즉, 연소 범위가 넓어지겠죠. 압력, 압력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작아지므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즉, 압력이 높아지면 상한값은 변하지 않는데 하한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르샤틀리에의 법칙 보실까요? 가연성 가스 혼합기체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이다. 여러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존재했을 때 혼합기체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때 분모에 있는 L1, L2, L3, Ln은 폭발 상한값 또는 하한값이에요. 그리고 V1, V2, V3, Vn은 조성 성분의 부피 백분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가 45볼륨%고 일산화탄소가 10볼륨%, 그리고 메탄이 45볼륨%일 때 이 혼합가스의 폭발 상한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때 수소의 폭발 범위는 4에서 75%,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12.5에서 74%, 메탄의 경우에는 5에서 15%라고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L분의 100은 상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75분의 45 더하기 일산화탄소는 74분의 10 더하기 메탄의 경우에는 15분의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혼합가스의 폭발 상한계는 26.77이 나와요. 연소 속도, 반응 속도라고도 합니다. 또는 산화 속도라고도 해요. 반응 속도와 온도와의 관계를 다룬 아레니우스의 화학 반응 속도 이론에 따릅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질 입자들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온도가 10도씨 상승하면 반응 속도는 약 2배 증가합니다. 인화점. 인화점은 한자로 당길 인자 불화자를 써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을 접촉시켰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보실까요? 외부의 착화원에 접촉하에 화염이 발생하는 최저 온도이다.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점이 바로 인화점이죠. 인화점은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액체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화점 측정 방법이 있어요. 시험법이 있는데 일기압 무풍의 장소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느냐 개방된 상태에서 가열하느냐에 따라서 밀폐식 인화점 측정 그리고 개방식 인화점 측정이 있습니다. 이 밀폐식 인화점 측정에는 태그 밀폐식 그리고 신속 평형법 그리고 펜스키마테스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이 있고 개방식에는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류가 뭐가 있는지, 밀폐식에는 뭐가 있다, 개방식에는 클리브랜드가 있다, 이러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연소점입니다. 연소점은 발화점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약 5에서 10도씨 높은 온도다. 인화점은 외부의 열을 제거하면 연소가 중단되는데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계속 탈 수 있는 온도를 말합니다. 위험도, 대문자 H로 나타내요. 위험도 값이 클수록 위험성은 커지죠.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연소 상한계하고 연소 하한계의 차이를 연소 하한계로 나눠서 계산해요. 연소 하한계가 낮을수록 연소 상한값과 연소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위험도는 커집니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에 대해서 예가 나와 있는데요. 폭발 범위, 하한값과 상한값이죠. 위험도는 43입니다. 이황화탄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가연성 가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폭발 하한계, 폭발 하한치가 10% 이하인 경우. 두 번째는 폭발 상한값하고 폭발 하한계, 하한값하고의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하나라도 만족할 때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이황화탄소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죠. 그래서 위험하죠. 발화 온도, 착화점, 착화 온도, 발화점이라고도 하죠. 가연성 물질이 외부의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해 스스로 연소를 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예요. 발화점이 낮아지면,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가 낮아지면 위험하겠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주어지면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CnH2n 플러스 2와 같은 구조를 가진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타기 쉽습니다.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열이 축적될 테니까요. 산소의 농도가 클 때, 즉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수록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 열이 축적될 테니까 발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증기압,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의 증기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이어도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증기압이 낮아지면 온도 낮아지겠죠.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 발화가 생기는 공간의 형태와 크기, 가열 속도와 지연 시간, 용기의 재질, 촉매,
점화원의 종류와 에너지의 가열 방법에 따라 발화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소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추가를 좀 하자면 최소 착화 에너지, 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예요. 온도나 압력, 가연성 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혼인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최소 착화 에너지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압력이나 온도가 낮을수록 발화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커지죠. 불연성 가스가 투입되었을 때, 산소 농도가 감소했을 때 발화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기 밀도가 있어요. 액체나 고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일정한 부피에서 차지하는 질량을 말하죠. 가스나 증기의 밀도를 동일한 압력과 온도에서 공기의 밀도와 비교했을 때 증기 밀도가 1보다 작다. 그 말은 누출했을 때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에 떠 있죠. 증기 밀도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죠. 증기밀도 값은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 수 있어서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증기밀도 구하는 방법은요. 물질의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약 29로 나눠줍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의 경우에는 우리 공기 중 산소가 21볼륨%, 질소가 78볼륨%, 그리고 아르곤 등이 1% 존재했을 때 산소의 분자량, 질소, 아르곤의 분자량의 각각 함량을 곱해줘서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증기 밀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누어 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에 따른 연소 형태의 종류를 보실까요? 고체는 표면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액체의 경우에는 증발연소, 액정연소, 분해연소, 기체는요, 확산연소하고 예혼합연소, 그리고 폭발연소가 있습니다. 분해연소는 석탄, 목재 등의 고체연료, 종이류, 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들은 열분해를 일으키면서 발생된 가스가 산소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3석유류와 같이 중질류, 아스팔트, 타르와 같은 고점도성을 가진 유류도 가열했을 때 표면에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연소하는 것, 분해연소입니다. 고체나 액체 가연물이 이에 속하는데요. 우선 황, 나프탈렌, 왁스, 파라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고체 가연물을 가열했을 때 액체가 되면서 발생하는 기체가 연소되는 것을 증발연소라고 합니다. 액체는 알코올류나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와 같이 휘발성이 높은 가연성 가스를 가열했을 때 그 액체 표면에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해서 연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벙커CU 같이 가열하게 되면 점도가 낮아져서 점화원이 존재했을 때 액체의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해서 연소하는 것을 액적 연소라고 합니다. 안개상으로 연소시키기 때문에 분무연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등심연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알콜램프 심지. 이 심지를 통해서 알코올이 상승하면 증발된 증기하고 산소가 만나서 점화원에 의해 연소하는 것. 그것을 등심연소라고 합니다. 내부연소라고도 하는 자기연소는 가연물이면서 동시에 산소 공급원인 제5류 위험물,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에틸, 유기과산화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물질 자체에 존재하는 산소 공급원에 의해서 외부의 산소 없이 연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죠. 표면 연소는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으로 연소물 표면에서 연소하는 현상입니다. 목탄, 숯, 코크스, 금속분, 나트륨과 같은 금속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체의 연소 형태죠. 확산연소, 불꽃은 있으나 불티가 없는 연소입니다. 불티가 없는 연소는 숯이나 숯뭉치가 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체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하고 혼합되면서 혼합가스를 생성해 연소하는 현상으로 가연성 기체하고 지연성 기체가 미리 혼합되어 있는지 또는 혼합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확산연소하고 예혼합연소로 나뉩니다. 확산연소는 연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솔린 엔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료하고 산소를 미리 혼합한 게 아니라 실린더에 연료를 주입하고 나서 공기와 혼합시킵니다. 그러면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 플러그에 불을 붙여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혼합연소는 디젤 연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을 보시면 미리 혼합되어 있어요. 공기하고 연료를요. 주입을 시키죠. 연료를 넣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 상승에 의해서 발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예혼합연소라고 하는데 이 예혼합연소의 경우에는 혼합기로의 역화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요. 이 역화라고 하는 거는 연료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그러니까 불꽃이 빨려 들어가 버려요. 나오다가 빨려 들어가서 속에서 연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밀폐되어 있는 용기에 뭐 휴대용 부탄가스에 이런 역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폭발하겠죠. 발화에는 자연발화, 준자연발화, 혼합발화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발화를 보시면 가연성 물질이 외부 열원에 의해 장기간 열이 축적되면서 발화 온도에 도달하여 스스로 연소를 일으키는 현상. 점화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점화원 없이도 장기간 열이 축적돼서 발화 온도에 도달하다 연소하는 거예요. 자연발화의 종류에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 중합열에 의한 발화가 있습니다. 산화열에 의한 발화에는 건성유, 석탄, 고무, 분말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건성유는 위험물 성상에서 다루겠지만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중 동식물 유류에 해당되죠. 유지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라고 하는 요오드 값에 따라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뉘는데 건성유는 섬유류에 스며들어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큽니다. 셀룰로이드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셀룰로스, 제5류 위험물은 분해열에 해당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흡착제죠. 활성탄이나 목탄은 흡착열에 의한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논 위에 쌓아둔 볏짚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퇴비, 먼지 등 미생물에 의한 발화가 있고요. 시화나수소, 산화에틸렌 등과 같은 중합 반응열이 축적돼서 발화로 이어지는 중합열에 의한 발화가 있습니다.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 제5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에 어디에 해당되나? 라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으니까요. 자연발화의 종류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연발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우선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겨울보다는 여름에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죠. 발열량이 커야 되고 열 전도율은 적어야죠. 그래야 열이 축적될 테니까요. 표면적은 넓어야 되고 고온 다습해야 자연발화 되겠죠. 그러면 자연발화를 방지하려면요. 이러한 조건들을 안 맞춰주면 되겠죠. 퇴적할 때는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습도는 낮게 하고 주위 온도는 낮추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그럼 자연 발화의 조건과 방지 대책으로부터 자연 발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열의 축적, 열 전도율, 퇴적 방법, 용기의 크기와 형태, 발열량, 공기의 유동 상태, 그리고 수분은 적당히 해줘야 되겠죠. 준자연 발화는 가연물이 공기나 물과 접촉했을 때 발열 발화하는 현상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나트륨 또는 칼륨, 알킬 알루미늄이 물 또는 습기와 반응해서 발열 및 발화하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킬 알루미늄은 벤젠이나 핵산으로 희석시키고, 금속 칼륨이나 금속 나트륨은 석유, 경유, 유동 파라핀에 저장합니다.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위험물이 서로 혼합, 접촉한 경우 발열 발화하는 현상은 혼합 발화입니다. 혼합 발화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 발화 또는 폭발하는 경우,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는 경우, 산화제와 가연물의 혼합으로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하는 경우,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아세틸렌 등이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또는 이들 합금과 접촉했을 때 발생되는 폭발성 화합물. 아세틸렌이 구리, 수은, 은과 접촉했을 때 동아세틸라이드, 수은 아세틸라이드, 은 아세틸라이트를 생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X표는 서로 혼재할 수 없고, O로 표시된 거는 서로 혼재 가능한데 지정수량 10분의 1 이하의 위험물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죠. 1류 위험물하고 6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 가능합니다.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이 서로 혼재 가능하고요. 제3류 위험물하고 제4류 위험물 서로 혼재 가능합니다. 16, 24, 5, 3, 4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폐된 용기에 갑자기 압력이 상승했을 때 외부로 순간적인 많은 압력을 방출하는 것을 폭발이라고 하죠. 폭발의 속도는 0.1에서 10m/s로 온도, 조성, 압력, 용기의 크기, 그리고 형태, 용기의 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종류로는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 기계적 폭발로 나뉘는데, 물리적인 폭발에는 은하수 충돌 또는 화산, 진공 용기, 고압 용기 파손, 보일러 폭발, 과열된 액체의 비등에 의한 증기 폭발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화학적 폭발은 화학적 화합물의 치환 또는 반응으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의 방출 현상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 산화폭발, 중화폭발, 화합폭발, 분해폭발이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했을 때 폭발성 혼합가스의 점화 시 일어나는 폭발 현상을 산화폭발이라고 하죠. 단량체가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반응이 진행돼 분자량이 큰 중합체가 될 때 발생되는 중합열에 의한 폭발도 있어요. 시아나수소나 산화이틸렌, 과산화물이 이에 속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나 산화프로필렌,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또는 이들 합금과 접촉 시 폭발성의 아세틸라이트를 생성해서 폭발하는 화합폭발, 그리고 가압하에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에틸렌,
히드라진과 같은 단일가스가 분해해서 폭발하는 것을 분해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소하고 염소의 혼합가스에서 촉매로 작용하는 직사광선에 의해 폭발하는 촉매폭발, 모두 화학적 폭발에 해당됩니다. 폭발의 형태에는 폭발하는 속도에 따라서 폭연과 폭갱으로 나뉘는데요. 폭연은 발열 반응으로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 340m/s보다 느립니다. 폭갱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것을 말하고 폭갱 시의 연소파를 폭갱파라고 하는데요. 화염 진행 전면에 충격파가 발생하죠. 폭갱 연소 속도 범위가 1000에서 3000m/s인데 이 충격파는 직진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파장이 아주 짧은 단일 압축파라서 진행 전면에 물체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발생해서 폭갱 속도가 300m/s일 때 파괴 압력은 100MPa이 돼요. 폭발 중에서도 특히 격렬한 경우죠. 최초의 완만한 연소에서 폭갱까지 발전하는데 필요한 거리를 폭갱 유도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충격파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거리. 이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면 위험하죠. 이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에는 정상 연소 속도보다 큰 혼합 가스일수록 연소가 잘 되는 가스가 섞여 있다면 폭갱 유도 거리는 짧아지겠죠. 관 속에 장애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폭갱 유도 거리는 짧아진다. 이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요인은 간혹 출제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진 폭발은요. 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 상태, 폭발을 일으키는 분진의 입자 크기는 7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 중에 분산되어 폭발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이때 점화원이 있다. 그러면 폭발하는 현상을 분진 폭발이라고 합니다. 특히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가 공기 1세제곱미터당 40에서 4000g 정도 흩어져 있다면 공기가 몹시 축축하거나 산소가 부족하지 않는 한 약간의 불꽃만 있어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분진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진, 공기, 그리고 점화원이 있어야겠죠. 이때 분진은 입자 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넓어야 하고 분진이 공기 중에 고루 분포돼서 산소와 잘 혼합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산소가 반응해서 폭발할 수 있는 최소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이 있어야 합니다. 분진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 더. 분진, 공기, 점화원 이외에 실내, 파이프, 용기, 집진실내 등 닫혀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이죠. 이렇게 분진, 공기, 점화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밀폐된 공간에 존재했을 때 분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를 분진 폭발의 4요소라고 그래요. 분진 폭발을 잘 일으키는 물질, 밀가루, 금속분,
플라스틱분, 마그네슘분, 재분소, 탄광, 목재소 등이 있습니다. 분진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은 불활성 분말을 혼합한다든지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거나 정전기를 포함한 점화원을 배제해야 하며 분진이 쌓이지 않는 구조라든지 분진이 접촉되는 부분은 금속재로 접지를 하는 등 폭발 억제 설비를 해야 합니다.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고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산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즉, 산화되기 쉬운 입자는 분진 폭발도 쉽습니다. 또 산화되는 것은 화합물이나 원소가 이온합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 즉 이온화되기 쉬운 물질이 산화되기도 쉬워요. 그리고 분진 폭발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것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 순서에 따르는데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죠. 수소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되기 쉽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되기 어렵습니다. 수소보다 뒤쪽은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까지 연소 이론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는 꼭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